자, 여기서 이제 가열하는 장치가 있었네. 여기 이제 소금물이 있고 가열을 했으니까 이제 물이 증발돼 가지고 이쪽으로 빠져나가겠지. 자, 그럼 이제 가에 모이는 물질은 물이다. 기억, 맞는 설명서에. 자, 그리고 위 시험 장치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 방법을 증발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결국 모으는 것이 여기 올라가는 기체를 모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증발이 아니라 증류라고 하는 거야. 증류. 서로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섞였는 거지. 소금이 물에 녹아버렸으니까 섞이는 거잖아. 그래서 섞였을 때 그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류를 한 거지. 끓는 점의 차이.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에탄올에다가 플라스틱 A에서 C를 다 집어넣어 놨는데 다 가라앉았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점점 플라스틱이 뭐 A가 뜨고 그 다음도 B가 뜨고 뭐 C는 여전히 뜨지 않고 이런 상황이네. 자, 그럼 요거 상황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면 플라스틱이 에탄올에 가라앉았으니까 이 플라스틱은 에탄올보다 밀도가 더 큰 거야. 그런데 이제 물은 에탄올보다 밀도가 더 크거든. 그래서 물을 섞어 버리니까 이 순수한 에탄올보다 에탄올 수용액은 점점 밀도가 커지고 있는 거야. 물을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밀도가 커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물을 포함한 에탄올보다 밀도가 점점 작아지는 플라스틱들은 뜨게 되는 거야. 그럼 즉 가장 먼저 뜬 A가 밀도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아직 뜨지 않았는 C가 밀도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밀도차를 이용한 거 맞고, 모두 에탄올보다 크니까 그냥 에탄올에 담궈놨을 때는 전부 다 가라앉았던 거, 밀도 크기는 A, B, C 순이다. 이것까지도 맞지. 에탄올에 물을 넣을수록 용액의 밀도가 감소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물의 밀도가 더 크니까 플라스틱들이 점점 뜨기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수용액의 밀도는 에탄올의 밀도보다 크다. 이것도 맞지. 에탄올 수용액이라는 것은 이제 에탄올에 이제 물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 물이 더 에탄올보다 밀도가 크니까 여기 설명도 맞는 거지. 자, 요거는 이제 그림이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밀도가 높은 거를 먼저 떨어뜨리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포이드로 밀도가 낮은 거를 위에서부터 이제 걸러내는 거, 뽑아내는 거, 이런 상태인 거지. 그래서 가를 이제 분별 깔때기, 나는 스포이드를 사용한 것이다. 맞고, 둘 다 밀도 차 이용한 것도 맞아. 그리고 가는 아래층 물질이, 나는 위층 물질이. 가는 밑에 아래층 물질, 밀도가 큰 게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얘는 밀도가 작은 것이 더 위에 위치하니까 위층 물질이 먼저 분리되는 거. 이것도 맞지. 그 다음 가는 서로 잘 섞이는 거, 나는 서로 잘 섞이지 않는 거. 자, 둘 다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류할 수 있는 이유는 둘 다 안 섞이기 때문이야. 섞여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가든 나든 전부 섞이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 둘 다 섞이지 않아야 되는 거야. 서로 잘 섞인다 이런 말 들어갔으니까 리을은 틀렸는 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설명이다. 자, 그 다음 이제 흙먼지에 질산칼륨이 섞여 있다. 그래서 그거를 순서로 나타내는 건데, 그럼 이제 가나다라 내용 보면은, 여기서 나가 일단 먼저 와야겠네. 자, 뜨거운 물에 녹이면은 질산칼륨은 녹는데 이제 흙은 물에 녹지 않지. 그럼 이제 물에 질산칼륨만 녹아있고 흙은 녹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 거야. 그럼 이제 거름종이에다가 걸러버리면은 누가 걸러지겠어? 여기서 이제 흙먼지가 걸러지겠지. 그럼 이제 거름종이에는 이제 흙먼지가 걸러져 있고, 이제 용액이 떨어져 있는 용액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용액은, 거름종이를 통과했는 그 용액은 질산칼륨이랑 물이 있는 상태잖아. 그럼 이제 그 질산칼륨에서 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라가 오면 돼. 라는
이제 물을 차갑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질산칼륨이 안 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석출되는 거지. 질산칼륨이 석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석출된 거를 거름장치로 거르게 되면은 거름종이에 녹지 않은 질산칼륨이 걸러지고 그거로 이제 말려주면은 마지막 단계 마무리가 된다. 자, 그 다음은 뭐 크로마토그래피 그림만 봐도 딱 구분을 할 수 있었어야 돼. 자, 설명 옳은 거. A랑 C는 순물질일 수 있다. A는 하나, C도 하나만 보이고 있으니까 순물질이다. 그 다음 이제 D는 A랑 C가 섞여 있다. 자, D는 여기 위치랑 여기 위치에 있는데 C가 가진 여기 위치랑 똑같지. 그리고 A가 가지는 여기 위치랑도 똑같지. 그래서 D는 A랑 C가 섞여 있는 물질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게 돼. 그 다음 B는 최소 3가지. B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었으니까 최소 3가지 섞여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지. 자, 가장 높이 올라간 성분은 이동 속도가 가장 느리다. 당연히 틀렸지. 가장 빠르니까 높이 올라갔지. 빠른.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만 맞는 설명이다. 그 다음 혼합물 분리. 소금물에서 물을 넣는다. 이제 소금물을 끓이면은 물이 증발되잖아. 그래서 그 증발된 물들을 걸러내는 그런 거를 증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1번 단계 디귿. 그 다음 이제 2번 단계는 비슷한 말이긴 한데 여기서는 얻는 것 자체가 소금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물을 증발시켜서 그 증발되고 있는 기체를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체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소금만 얻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물을 끓이기만 해서 기체는 날려버린다. 증발 개념. 그 다음에 잉크를 색소 분리한다. 요게 이제 아까 위에서도 봤던 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 천일염에서 깨끗한 소금을 얻는다. 요게 재결정이야. 이제 물에 녹여놓고 다시 석출시키면서 걸러내는 그런 과정이지. 자, 혼합물 분리하는 뭐 여러가지 장치가 있었다. 여기서는 이제 밀도가 높은 게 떨어지는 거지. 이거 밀도차 이용한 분리 방식. 그리고 이거는 크로마토그래피지. 크로마토. 그 다음 이거는 뭐야, 이거랑 그림이랑 비슷하네. 아, 이거는 밀도차가 아니고 여기는 거름종이었네. 이거는 거름종이. 그래서 이거는 거름종이로 걸러내는 그런 단계고, 여기가 이제 밀도차로 분별 깔때기로 걸러내는 거지. 밀도차. 자, 그 다음 요거 라는 증발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얘도 이제 비슷하게 끓이고 있는데 증발시킨 그 기체를 다시 모으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증류시키는 거지. 끓는 점 차이로. 자, 그럼 분리하는데 가장 적절한 장치를 가해서 중에서 골라라. 자, 물이랑 에탄올은 잘 섞인단 말이야. 그런데 분리를 하려면 끓는 점이 더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오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증류장치 마가 필요해. 자, 그 다음 물이랑 식용유는 섞이지 않아. 섞이지 않고 밀도가 물이 더 크지.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한 다 분별 깔때기가 있으면 돼. 그 다음 이제 색소 분리하면은 크로마토그래피 나와주면 돼. 그 다음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흔히 말하는 소금이지. 소금은 물에 잘 녹고 나프탈렌은 물에 녹지 않아. 그러면 이 거름 이용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용해도차를 이용한 거지. 물에 녹는 거랑 녹지 않는 거랑. 자, 다음 8번은 이제 이렇게 4가지를 섞었어. 자, 위층으로 스포이트로 분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밀도차를 이용한 거지. 밀도차. 가단계 밀도차. 그래서 이제 밀도가 낮은 식용유만 위에 거 분리해 버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식용유를 제외한 물, 소금, 모래가 거름종이를 통과하면은 물에 녹지 않는 모래가 남게 되겠지. 그럼 요거는 이제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한 거지. 용해도 차. 그리고 그러면 이제 흙이 분류됐으니까 이제 여기에는 물이랑 소금만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럼 거기서 이제 물을 증발시켜 버리면 소금만 남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 거. 끓는 점 차이.
자, 찬물 뜨거운 물에 이제 잉크를 풀어놨는데 여기는 잉크가 요 정도 번지고 있고 얘는 조금 더 많이 번지고 있지. 그럼 여기가 이제 찬물이고 여기가 뜨거운 물이다. 이건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1번 기억 가 찬물 맞다. 가는 나보다 물감이 빨리 녹는다. 틀렸지. 나가 더 빨리 녹지. 나는 가보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나가 입자 운동이 활발하니까 더 빨리 번지게 되는 거야. 기억 디귿. 자, 그 다음 2번 문제 뭐 단순한 문제야. 입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고 좀 덜 활발하고 이거는 뭐 거의 없는 상태고 이런 거지. 그러면 온도는 높을 때 입자의 운동 상태가 활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면 되지. 자, 온도와 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체가 열을 받으면 온도가 높아진다. 맞지.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차가운 데서 뜨거운 걸로는 열의 이동이 없어. 그러니까 차가운 것 자체는 열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차가운 건 열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 이런 뜻인 거야. 뜨거운 게 이제 열이 많다. 그래서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그 다음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온도에 대한 뭐 전형적인 정의가 되는 거지.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설명. 자, 열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열을 잃으면 온도가 낮아진다. 열은 물체 온도가 변하게 하는 원인이다. 물체가 열을 받으면 입자 운동을 활발해진다. 뭐 다 계속 당연한 소리 하고 있지. 고체에서는 주로 전도의 방법으로 열이 이동한다. 자, 요것도 맞는 설명. 열은 온도가 낮은 물체에서 높은 물체로 이동한다. 딱 요거 반대로 말했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야 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체크해야 될 것이 이제 열의 이동 방식에서 전도라는 말이 나왔지. 전도. 자, 또 전도 말고 이제 대류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 또 복사라는 말이 있지. 요거 반드시 세 가지 구분을 해야 돼.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 자,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고체는 그 입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동하지 않지. 그래서 그 입자끼리 붙어 있는데 여기가 뜨거워지면 얘도 뜨거워지고 그 다음 거 뜨거워지고 그 다음 거 이래 점점 뜨거워지는 것들이 전달되는 게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것이 이제 전도인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대류는 주로 기체나 액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번에는 그냥 이 열을 가진 이 입자 자체가 그냥 직접적으로 지가 이동을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물 같은 거 담겨 있으면 여기 있는 물 분자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지. 뭐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물 분자가 위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고체는 그렇게 이동 자체를 못 하잖아. 그래서 열을 전달하는 건데 얘는 직접 이동 이런 상황인 거야. 그다음 이제 복사는 이런 입자들의 이동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열 자체가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열 자체만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상태가 이제 복사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전도는 이제 마치 사람이 이제 물건을 옮기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럿이 서 있는 거야. 여럿이 서 있어서 그 물건을 얘가 들고 있다가 얘한테 전달해주고 그 다음 얘한테 전달해주고 이런 식이 이제 전도야. 그 다음 이제 대류는 사람이 물건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물건을 들고 이 사람이 직접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 것이 대류의 개념인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복사는 이 사람이 이 물건이 결국 열을 의미하는 거지. 그냥 지는 가만히 있고 그 물건을 던져버리는 거지. 그런 상태가 이제 복사의 열 이동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5번 단열과 효율적인 난방, 난로 아래쪽, 유리 이중창, 스티로폼 넣고 뭐 다 계속 맞는 말 했는데 여기서 유리창 크게 해라. 유리창보다는 당연히 벽이 더 단열을 더 잘하겠지.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요거 마지막 난방용 온수관은 전도가 잘 일어나면은 방바닥이 빨리 따뜻해지겠지. 5번도 맞는 설명. 자, 가에서 다 금속 고체지. 여기서 뜨거워지고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니까 전도. 그 다음 나는 물이 끓는다. 액체는 이 입자들이 막 이동할 수 있으니까 대류. 그 다음 여기서는 이 사이에 아무 입자의 이동 없이 그냥 열 자체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거니까 복사. 1번.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A는 온도가 높았고 B는 온도가 낮았는데 걔네들이 접촉해서 점점 서로의 온도에 가까워져서 이 열평형을 이루는 그런 그림인 거야. 자, 그럼 열은 A에서 B로 이동하였다. 뜨거운 거에서 차가운 것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얘가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기억 맞지? 그럼 반대로 열이 B에서 A로 이동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야. 차가운 거는 에너지가 적은 상태, 열이 없는 상태. 더 많은 것이 적은 쪽한테 줘야 되는 거지. A보다 B의 온도 변화가 크다. 요거는 뭐 그래프 보면은 더 많이 떨어졌고 조금 올라갔고 온도 변화는 A가 더 크지. 그럼 A보다 B의 온도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지. A가 더 크니까. 자, 열평형이 되었을 때는 40도다. 그럼 40은 그래프선이 여기잖아. 그런데 분명히 그 40보다 낮은 쪽에 있었으니까 뭐 여기서 한 35도 정도 되겠네. 그래서 40도 틀렸다. 맞는 거는 기억. 자, 8번 그래프는 8번도 그림이 앞에 그래프랑 뭐 거의 같은 거야.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요거 입자들의 이동이 활발, 좀 덜 활발. 그런 상태에서 둘이 만나서 이제 둘이 비슷한 상태로 가는 그런 상태인 거지. 자, 열은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 맞아.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이쪽으로 이동. 처음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얘가 더 높은 것도 맞아. 열평형 상태일 때 A와 B의 온도는 모두 각각 처음 온도보다 낮다. 이거 틀렸지. 얘는 오히려 온도가 더 올라가지. 차가운 상태에서 더 활발해진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A는 온도가 떨어진 거는 맞아. 그런데 B는 온도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B는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지.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두 개가 맞다. 자, A랑 B 접촉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A의 온도만 알려줬어. 그럼 결국은 A의 온도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네. 그럼 이제 반대로 B에 대한 표는 없지만 B는 더 높은 온도에서부터 점점 내려간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열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거를 볼 수 있지. 자, 열평형이 되었을 때 온도는 30도 맞고 4분까지는 B에서 A로 열이 이동하였다. 그러니까 열평형이 될 때까지는 더 뜨거운 B가 이 차가운 A를 점점 더 온도를 높여주고 있는 거니까 니은도 맞다. 열평형에 도달한 두 물체는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조건이 외부와의 출입은 없다. 그러니까 즉 A랑 B 사이에만 온도 변화가 있는데 열평형을 이루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도 맞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는 설명이다. 자, 이번에는 자, 시간이 지나서 온도 변화, 같은 5분이 지났는데 온도 변화가 이제 다른 물질이라서 온도 변화가 달랐지. 얘는 온도가 좀 덜 변했고 얘는 조금 더 많이 변했고 얘는 가장 많이 변했고. 자, 그럼 이제 비열을 표시하는데 온도 변화가 크면은 비열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여기서는 비열의 개념을 좀 알아둬야 되지. 자, 비열은 어떤 1g의 물질이 온도 1도가 올라가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럼 이제 비열이 높다라는 것은 온도 올리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같은 불꽃이니까 에너지를 다 똑같이 준 상황이지. 같은 에너지를 줬는데 온도 변화하는 것이 더 힘든 거야. 그게 비열이 더 높은 거지. 비열이 높으니까 열량이 많이 필요해야지 얘도 이제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야. 얘는 비열이 낮기 때문에 그 열량이 많지 않았지만 온도 변화는 더 커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비열은 오히려 온도 변화 적은 것들이 더 높은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개념을 조금 더 연결을 해보면 이제 비열이 높다라는 데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온도 변화가 크다 해야 돼, 작다 해야 돼. 온도 변화가 작다가 돼야 돼. 왜냐하면 필요한 열량이 많다라는 뜻이니까. 온도 높이는데 힘들다. 그러니까 즉 온도 변화가 힘들다는 거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뭐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뜻인 거야. 온도 변화가 작은 거야. 비열이 높다라는 의미는. 자, 그 다음 11번. 자, 여기서도 이제 같은 가열 장치로 가열했으니까 에너지를 똑같이 줬어. 그런데 온도 변화는 A가 크고 B가 적었지. 그럼 누가 비열이 높다? B가 비열이 높다. 비열이 높다. 얘는 비열이 더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자, A가 B보다 큰 것을 골라라. 2분 동안 받은 열량은 어때야 돼? 누가 더 커? 누가 더 크가 아니고 이거는 같다가 돼야 되지. 왜냐? 문제 조건에서 같은 가열 장치로 가열을 했으니까 얘네들이 받은 에너지 자체는 똑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는 비열이 높으니까 같은 에너지에서 온도 변화가 적어지게 되고 얘는 온도 변화가 많아지게 되는 거. 그럼 이제 온도 변화는 A가 더 큰 거 맞지? 그래프에서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비열은 누가 높다? B가 높다. 비열 높은 것이 온도 변화가 작다.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기억 디귿은 틀렸으니까 니은만 맞는 설명이었던 거지. 자, 그 다음 또 비열이 적혀 있는데 물의 비열이 가장 크다? 뭐 다 0점 얼마인데 1이었으니까 가장 큰 거 맞지? 질량이 같은 물질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은 물이 가장 많다. 이거를 결국 비열을 설명한 거지. 이때 필요한 열량, 질량이 같은 물질의 온도를 물이 가장 많다. 비열이 가장 크다. 질량이 같은 물질에 같은 양의 열을 가열할 때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은 철이다. 비열이 가장 작은 것이 온도 변화가 큰 것도 맞지. 답이 5번.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설명. 자, 여기서는 물감에 물을 태워가지고 유리관 꽂고 뜨거운 물에다가 담궈버린 거야. 그럼 이제 이 안에 삼각 플라스크 안에 이제 물감을 탄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이지. 그럼 이거는 결국 열팽창. 열 받으면 커진다. 열 받으면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열 받으면 더 커지는 거야. 반대로 차가우면 더 수축, 작아지는 거고. 뜨거워지면 커지는 거고. 그럼 이제 수면이 높아지는 것도 맞지. 그 다음 뭐 물의 부피가 줄어든다? 여기 물감 탄 물을 뭐 담궈봐야 뭐 뜨거운 물에 담궜는데 여기가 막 물이 끓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 뭐 가열을 시키면은 뭐 물이 증발돼서 뭐 물의 부피가 줄어든다 말할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열팽창이 일어나면은 그냥 부피는 조금 더 늘어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증발까지 되지 않으니까 부피가 줄어들 수는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2번. 오히려 부피는 늘어난다로 보는 것이 맞지. 늘어난다. 조금 더 뜨거워지게 될 테니까. 자, 물의 입자운동 활발해진다. 더 뜨거워지니까 맞고, 열을 받아 온도가 높아진다. 맞고, 바깥이 뜨거운 물이니까 열이 수조의 물에서 삼각 플라스크. 수조 물이 더 뜨거우니까 열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맞지. 자, 고체 열팽창과 관련 없는 거. 전신주의 전선이 팽팽해진다. 그 전선도 마찬가지. 뜨거우면은 더 늘어나고 길어지는 거고. 이제 겨울철 되면 수축되니까 팽팽해지는 것도 맞지. 여름 뜨거워졌어. 에펠탑, 쇠로 된 그 에펠탑이 뜨거워지면서 더 그 쇠가 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 높이가 더 높아지는 것도 맞고. 자,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분다. 밤이 되면은 그 육풍이 부는 건데, 이거는 고체가 아니라 기체 이동이지, 기체. 그래서 이거는 기체와 관련된 현상이니까 3번이지. 바람 불고 하는 거는 뭐 가스 수송관 휘어진 부분은 더 구부러진다. 여름철에 가스 수송관, 가스관 부분 이것도 고체 부분 맞고. 뜨거운 오븐에 이제 뜨거워지면은 유리가 팽창하게 되는데 약한 유리 갖다 놓으면 그 유리가 깨져 버리겠지. 그래서 강한 내열 유리를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 자, 같은 양의 물과 콩기름, 물이고 콩기름인데 뜨거운 물에 담궜더니 처음 높이보다 물은 요만큼 올라갔고 콩기름은 더 많이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네. 자, 물보다 콩기름의 온도가 더 높아졌다. 물보다 콩기름의 온도가 더 높아졌다. 이것도 맞는 해석으로 봐야겠지.
아닌데. 이거 맞겠네. 왜냐하면 비열이 얘가 더 낮으니까 얘가 더 온도 더 많이 올라가는 것도 맞아. 자, 그럼 물보다 콩기름의 열팽창 정도가 더 크다. 이거는 틀렸지. 콩기름에 열팽창한 것이 더 크지. 물과 콩기름 모두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다. 전부 다 뜨거워졌으니까 입자 운동 활발해진 것도 맞아. 그럼 이제 답이 기억 디귿이 돼버렸네. 물보다 콩기름의 온도가 더 높아졌다. 그럼 여기서는 이 문제 말에서 이런 말이 있었네. 오랫동안 두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랫동안 두었다는 결국 열평형이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봐야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같은 뜨거운 물에 담궈 놨고 한참 동안 놔뒀으니까 그냥 온도 자체는 둘이가 똑같은 상태로 변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네. 그러면 이제 딱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디귿밖에 없으니까 답을 2번으로 체크를 하자. 자, 이건 뭐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다리의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리 뭐 돌로 만든다 했을 때 여기 약간의 틈을 주고 이렇게 돌들을 연결을 해 놓는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돼. 돌을 이제 다 바싹 붙여버리는 것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싹 붙였을 때랑 이렇게 이제 틈을 만들어 놨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여름이나 이럴 때 뜨거워지면 이제 이 돌도 조금씩 커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네들끼리 막 비좁아지면서 이게 휘어져 버리는 거지. 근데 얘는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나도 틈이 있으니까 이 다리에는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 찾으면 돼. 제일 마지막 5번에 있지. 고체 열팽창으로 다리가 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답 5번으로 해주면 돼. 자, 낮에 해풍이 부는 거지. 자, 뭐 이거 해풍이 부는 원인은 뭐야? 육지와 바다의 비열차 때문인 거지. 햇빛이 비추고 있을 때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지고 여기는 천천히 뜨거워지니까 여기에 공기가 빨리 뜨거워지니까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 버리지. 그래서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는 공기가, 그리고 여기가 빈자리가 생겨버리니까 여기 바다에 있었던 공기가 이쪽 공기를 채우려고 이렇게 불게 되는 셈인 거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순환하게 되는 거지. 자, 바다의 온도가 육지의 온도보다 더 천천히 올라간다. 그러니까 얘가 육지가 반대로 빨리 뜨거워지는 거니까 이거 맞는 설명. 공기가 열팽창하면서 부피가 커져서 주변보다 가벼워진다. 여기 뜨거운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유를 말했는 거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부피는 더 커지고 밀도가 작아져서 결국은 위로 올라가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니은도 맞다. 대류의 방법으로 열이동하는 것도 뭐 맞는 말이지. 공기의 이동이니까. 5번. 금속으로 만든 병뚜껑이 열리지 않을 때 뜨거운 물 부으면 이제 병뚜껑이 이제 좀 늘어나가지고 잘 열리게 된다. 부피가 늘어나서 잘 열리게 된다. 병뚜껑을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뜨거워졌으니까 더 활발해지는 거.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는 작아진다. 갑자기 기억이랑 디귿은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해버렸지. 부피는 커진다가 맞지. 그래서 기억, 니은, 니 맞는 설명.